단 72시간 만에 성공으로 뒤바뀐 미국이 3년간 실패한 마두로 체포 작전이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247개 언론사가 이 작전을 보도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한국이요? 북한이나 감시하느라 바쁜 나라가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 정보를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K-팝이나 수출하는 작은 나라한테 뭘 기대하는 겁니까? 저는 회의실에서 직접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날아온 274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이 3년 동안 1200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파악하지 못한 마두로의 실시간 동선이 거기 다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작전 23분 전에 마두로가 예상 경로를 완전히 이탈했을 때 어떻게 37분 만에 새로운 좌표를 계산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언론 247개사 보도에는 한국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었던 걸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에 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 특별보좌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어떻게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요. 2025년 12월 초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본관 7층 회의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는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았고 테이블 주변에는 국방부, CIA, NSA에서 온 고위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15년간 베네수엘라 정책을 담당해 온 외교관이었지만 이렇게 급박한 분위기의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마두로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 입장에서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는데 마약 밀매 혐의의 인권 탄압까지 그의 죄목은 끝이 없었죠. 2025년 9월부터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무력 충돌까지 시작됐고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정부에서는 마두로를 직접 체포하는 작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문제는 3년이나 준비했는데도 작전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방정보국에서 나온 브리핑 담당자가 현황을 설명했는데 투입 인력 47명에 예산 12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두로의 실시간 동선이었죠. 마두로는 워낙 조심스러운 인물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거처를 옮겼고 통신 장비도 수시로 교체했습니다. 어제 있던 곳에 오늘 가봤자 이미 떠나고 없는 시기였던 겁니다. 위성으로 추적하려 해도 카라카스 시내는 건물이 빼곡해서 한계가 있었고 통신 감청을 시도해도 마두로가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사용하는 데다 중계 기지국을 계속 우회하는 바람에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마두로 한 사람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국방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는데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 통신 신호 분석 기술이나 실시간 위치, 추적 역량을 가진 나라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자는 거였죠. 합리적인 제안이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미국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맹의 힘을 빌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곧바로 협조 요청서가 발송됐습니다. 영국 정보부, 프랑스 대외안보총국, 독일 연방정보국, 이스라엘 모사드, 캐나다 안보정보국까지 5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었고 정보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들이었죠.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며칠 뒤 답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영국은 남미 지역이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며 정중하게 거절했고
프랑스는 현재 중동 작전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고 이스라엘은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만 형식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후속 연락이 없었죠. 평소에 굳건한 동맹이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두 발을 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을 때 한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갓 입부한 신입 분석관이었는데 아직 회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 눈치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북한 감시 때문에 통신 분석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코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CIA 분석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북한이나 신경 쓰는 나라가 남미 정보를 갖고 있을 리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참석자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휴전선 북쪽만 쳐다보느라 바쁜 나라입니다.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하고는 아무런 접점도 없을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K-팝이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 분야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됐죠. 북한하고 대치하느라 바쁜 나라가 남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봅시다. 후배 직원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였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그 후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걸 제쳐두고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2주 뒤에 제가 그 후배 직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게 될 줄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CIA에서 온 분석관 톰 앤더슨과 나란히 걸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신입 직원 봤어요? 한국한테 도움 요청하자고 했던 친구 말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더군요. 톰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베네수엘라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북한 감시하느라 정신없는 나라입니다. 휴전선 코앞에 적이 있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은 분단국가였고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남미 정세까지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미국도 남미 전문 인력만 수백 명을 운용하는데 한국이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방부 참모진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까 회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국 타령하던 신입 얘기 들었냐며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죠.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드라마나 잘 만들면 됐지. 정보 분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한마디 보탰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건 반도체랑 자동차 아닙니까? 정보 수집은 우리 영역입니다. 굳이 작은 나라한테 손 벌릴 필요 없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그 웃음 속에 한국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두로 관련 보고서들이었는데 지난 3년간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였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의 과거 행적부터 측근 인물 분석, 자금 흐름 추적, 은신 가능 장소 목록까지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한숨이 나왔습니다. 모든 정보가 과거형이었거든요.
마두로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어도 정작 필요한 실시간 동선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두로는 정말 잡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평균 4번씩 거처를 옮겼고 이동할 때마다 다른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통신도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암호화된 위성전화를 쓰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비를 교체했죠. 중계 기지국도 계속 우회해서 신호를 추적해도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위성 감시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마두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카라카스 시내는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위성 사진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열화상 감지도 열대 기후 때문에 오차가 컸습니다. NSA의 통신 감청 기술도 마두로의 암호화 체계를 뚫지 못했죠.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독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마두로는 이미 암호 체계를 바꿔버리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었는데 2026년 1월 초까지 구체적인 작전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를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죠. 기한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마두로 사진이 띄워져 있었는데 그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 전체가 3년을 허비했다고요. 1200만 달러와 47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는데도 핵심 정보 하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는데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문득 한국 이야기를 꺼냈던 그 후배 직원 생각이 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그 젊은 분석관 말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설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세계 최강 정보력을 가진 나라인데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가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며 생각했죠. 47명의 팀원들이 3년간 매달린 프로젝트가 2주 뒤에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 표정이 어두웠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고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동맹국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재고해 줄 수 있느냐고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했고 프랑스는 중동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독일은 법적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무응답이었죠. 캐나다만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평소에 동맹이라고 떠들던 나라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 나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고작 정보 협조 하나 해주지 않는다니요. 정보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죠. 그 나라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으니까요. 북한이나 감시하는 작은 나라가 베네수엘라 정보를 갖고 있을 리 없다는 편견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제 이메일 수신함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3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클릭했는데 발신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몇 번이나 발신자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협조 요청서가 한국에도 발송됐던 거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실무진 누군가가 한국 측에도 요청을 보냈던 모양이었죠. 아마 그 후배 직원이었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당하고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거절 답변이겠지 하고 생각했죠. 협조가 어렵다거나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동맹국들처럼 그런 식의 정중한 거절 메시지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귀 기관의 요청을 확인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추가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베네수엘라 통신분석 보고서였고 용량이 상당했습니다. 274페이지짜리 문서 파일이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뭘 알겠나 싶으면서도 일단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마두로의 최근 3개월 위성전화 사용 패턴이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통화 빈도와 통화 지속 시간, 사용 주파수 대역까지 세세하게 분석된 자료였죠.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보낸 자료가 맞나 싶었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두로가 주로 통화하는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분석이었는데 그것도 특정 전화번호 3개와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파악하려고 애썼던 정보였거든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마두로가 사용하는 통신 암호 체계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암호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까지 추정돼 있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중계 기지국 우회 패턴이 정리돼 있었죠. 마두로가 신호를 숨기기 위해 어떤 경로로 기지국을 우회하는지 지도 위에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북부 7개 기지국을 돌아가며 사용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란 말인가요? 한국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요?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마두로의 통화 상대방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추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는 마두로의 최측근 경호실장이었고 두 번째는 쿠바 정보기관 연락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 마약 조직 중간 책임자로 추정된다는 분석이었죠. 여섯 번째 페이지에는 통화 내용 키워드 분석이 있었습니다. 암호화돼 있어서 내용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를 분석해서 주제를 추정한 거였는데 안전, 이동, 시간 같은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마두로가 자신의 이동 경로를 논의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었죠. 저는 복도로 뛰어나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이리 와봐요. 지금 당장요. 옆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요.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동료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온 거냐? 한국이라고요. 방금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2번째 페이지에는 마두로의 이동 패턴 예측 모델이 나왔는데 과거 3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마두로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률로 계산한 거였습니다. 카라카스 동부 지역에 머물 확률 62%, 서부 지역 24%, 외곽 지역 14%라는 식이었죠. 18번째 페이지에는 시간대별 체포 적기 분석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었는데, 이유는 마두로가 이 시간에 통화를 마치고 짧은 휴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호 인력이 가장 적고 마두로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라는 분석이었죠. 24번째 페이지에는 카라카스 시내 통신망 지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파수 대역이 사용되는지 색깔로 구분돼 있었고, 마두로가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274페이지를 전부 훑어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3년 동안 1200만 달러를 쏟아붓고 47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도 파악하지 못한 정보가 여기 다 있었거든요. 마두로의 통화 패턴부터 암호 체계, 이동 경로 예측까지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현장에 사람을 심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요원을 파견했단 말인가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신 감청만으로는 이 정도 디테일을 파악할 수 없거든요. 암호 체계 분석이나 중계 기지국 패턴 같은 건 내부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수집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 담당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수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장은 30분 만에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 답장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 요원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위성 신호 분석과 통신 패턴 추정만으로 추출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38년간 감시하면서 이런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위성과 신호 분석만으로요? 현장 요원도 없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사람 하나 보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국무부 차관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노트북 화면을 보여드렸죠. 한국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차관보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눈이 커지더니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보낸 거야? 네. 오늘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에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방금 답장이 왔습니다. 차관보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감탄사가 흘러나왔죠. 믿을 수 없군. 이 정도 분석이라니. 우리가 3년간 못한 걸 한국이 갖고 있었다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본 차관보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한국을 비웃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북한이나 신경 쓰는 나라라고 조롱하던 동료들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차관보가 지시했습니다. 한국 측에 추가 협조를 요청해 실시간 추적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몰랐구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책상에 앉아서 한국 측에 답장을 썼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추적 지원이 정말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 작전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는 느낌이었죠.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국 측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쪽은 밤이었을 텐데도 빠르게 응답해 준 거였죠. 이메일을 열어보니 화상회의 일정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차관보에게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회의 시간이 되자 화면에 한국 측 인원이 나타났습니다. 신호정보 분석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기술 담당자들이 자리했죠.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 요원 없이 정말 위성만으로 수집한 정보입니까? 한국 측 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감시하면서 38년간 통신 신호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적용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암호 체계 분석이나 중계 기지국 패턴 같은 건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그건 내부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술 담당자 중 한 명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이라도 신호 자체는 숨길 수 없습니다. 신호의 강도와 주파수 변화, 전송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두로가 사용하는 위성 전화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그 신호가 어느 기지국을 거쳐가는지 추적하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죠.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계 기지국을 우회하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가 A 기지국에서 B 기지국으로 점프하는 순간 미세한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걸 잡아내는 겁니다. 밀리초 단위의 차이를 분석해서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거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한 나라가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미국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마두로의 통신 패턴 정확도는 97.3%입니다. 3개월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암호 체계 변경 주기도 파악했습니다. 11일마다 바뀝니다. 중계 기지국은 카라카스 북부 7개 지점을 순환 사용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7.3%라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암호 체계 변경 주기까지 파악했다는 건 마두로의 보안 패턴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뜻이었죠. 옆에 앉은 국방부 담당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한국 측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마두로에게 맞춰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72시간이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72시간이요. 우리가 3년 동안 못한 걸 72시간 만에 해낸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한국 측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기본 데이터는 확보했습니다. 마두로의 통신 패턴과 사용 주파수, 중계 경로까지 다 분석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을 그 패턴에 맞춰 최적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위치 오차는 반경 50m 이내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m요. 그 정도면 건물 한 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마두로가 어느 건물 어느 층에 있는지까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이 단순한 정보 분석 수준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미국도 갖지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을 38년간 감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만들어낸 비장의 무기였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기술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전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기술을 개발해 온 거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72시간 만에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그 기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화상회의 이틀 뒤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보유한 시스템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자마자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죠. 화면에 나타난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AI 기반 실시간 신호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12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김정은은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었고 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면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개발에 투입된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구 인력만 340명이었는데 전자공학자부터 컴퓨터 과학자, 수학자, 물리학자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12년간 투입된 예산은 8,300억 원이었죠.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6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다니요. 전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 없는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조차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동시에 47,000개의 통신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오가는 모든 군사 통신과 정부 통신, 심지어 민간 통신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특정 패턴을 가진 신호만 골라내는 게 이 시스템의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랬습니다. 인공지능이 수백만 개의 신호 속에서 목표 인물의 통신 패턴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암호 체계의 특징을 입력해 놓으면 같은 패턴의 신호가 포착될 때 즉시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위성 3대가 협력해서 삼각 측량을 하는데 신호가 발신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합니다. 실시간으로 좌표가 나오고 목표물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도 추적합니다. 10분마다 위치가 업데이트되고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알고리즘도 탑재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이 현실에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개발 과정도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5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신호는 잡아도 위치 특정이 안 됐습니다. 오차가 수킬로미터씩 났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계속 위협이었고 김정은은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7년째 되던 해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선한 건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신호 패턴을 학습시켰습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스스로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정확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오차가 수킬로미터에서 수백 미터로 줄었습니다. 다시 5년을 더 연구했습니다.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하고 위성 네트워크를 확장했죠. 그리고 마침내 오차 범위 50m 이내를 달성했습니다. 건물 한 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언제 평양에 있는지, 언제 지방으로 이동하는지 다 파악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정은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고요? 한국 측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2024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죠.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 동안에도 건물 위치까지 특정했습니다.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 기술력이라니요. 미국도 김정은 추적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북한은 폐쇄된 나라라 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하거나 탈북자 증언에 의존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 측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미국 NSA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 실용화는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죠. 감시 인력을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러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소련 시절 기술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죠. 유럽은요?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런 시스템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이 약합니다. 자국 방어에만 집중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죠.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70년 넘게 휴전 상태인 나라,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나라. 그런 긴장 속에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한국은 전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기술을 개발해 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추적하는 데 쓰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관보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더니 차관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이건 우리에게 기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뒤면 한국의 시스템이 마두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이 3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이 72시간 만에 해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분석 완료.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첨부 파일을 열었죠. 72시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약속을 지킨 겁니다. 파일에는 마두로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마두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10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죠. 12월 29일 오후 3시 17분 카라카스 동부 미라플로레스 궁전 인근 12월 29일 오후 5시 42분 서부 외곽 안전가옥으로 추정되는 지점 12월 30일 새벽 2시 33분 북부 지역 통신시설 인근 모든 기록에 정확한 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북위 몇 도 몇 분 몇 초, 서경 몇 도 몇 분 몇 초까지 소수점 6자리까지 기록돼 있었죠. 이 정도 정밀도라면 지도에서 건물 한 채를 콕 집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48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두로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는데 내일 새벽 3시 20분경 특정 건물 옥상으로 이동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이내였고 체류 시간은 평균 17분이었죠. 그 시간 동안 마두로는 위성전화로 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시간대가 체포 적기라고 명시했는데 이유는 경호 인력이 가장 적고 마두로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옥상에서 혼자 통화하는 동안에는 경호원들도 아래층에서 대기한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즉시 차관보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파일을 보여드렸죠. 한국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정확합니다. 차관보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실시간 추적 결과야? 네, 맞습니다. 48시간 동안 10분 단위로 마두로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차관보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읽다가 멈추더니 물었죠. 새벽 3시 20분이 적기라고? 그렇습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 옥상으로 갑니다.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브레넌, 이거 확실한 거야? 한국 기술력을 믿어도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 측과 일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못한 걸 72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차관보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작전을 최종 확정하자. 1월 3일 새벽 3시 20분을 목표 시각으로 잡는다. 저는 차관보실을 나와서 한국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쪽은 밤이었지만 담당자가 즉시 받았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NSA도 이 정도는 못합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미 기본 데이터는 확보한 상태였고 시스템을 마두로에게 맞춰 최적화하는 데 48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24시간은 재검증하는 데 썼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추적이 계속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작전 당일까지 1분 단위로 좌표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마두로가 어디로 움직이든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마두로의 이동 경로가 표시돼 있었는데 빨간 점들이 지도 위에 찍혀 있었죠. 각 점마다 시간과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다 모이자 파일을 공유했죠. 한국에서 최종 분석이 왔습니다. 마두로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결과입니다. 팀원들이 화면을 보더니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죠. 한 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1월 3일 새벽 3시 20분에 마두로가 그 옥상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까? 97% 이상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48시간 동안 추적한 결과입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갑니다. 오차는 5분 이내입니다.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믿어도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함께 일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냅니다. 저는 그 순간 며칠 전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북한이나 신경 쓰는 나라가 남미 정보를 갖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비웃던 동료들이 지금 한국이 보내온 자료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참교육이구나. 한국을 무시했던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죠.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2026년이 시작되고 3일 뒤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우리 특수부대가 마두로에게 다가갈 겁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기술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1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는데 시스템을 24시간 실시간 모드로 전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마두로의 위치가 10분마다가 아니라 1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큰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한국 측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지켜봤는데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두로였습니다. 1분이 지나자 점이 조금 움직였고 새로운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마두로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실시간으로 그를 추적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이 3년간 1200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잡지 못한 마두로의 위치가 지금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72시간 만에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도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오션TV였습니다.